자, 여러분 우리 만년필교재 40페이지 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40페이지에서 공부할 내용은요, 바로 빙하의 퇴적지형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빙하 침식지형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빙하는 워낙에 무겁다 보니까 빙하가 움직이면서 굉장히 많은 주변의 물건들을 깎아버린다고 했었죠. 그때 깎이면서 만들어진 다양한 물질들을 빙하가 이동시키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다가 쌓아놓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빙하 퇴적지형을 공부할 건데요. 여기 이 그림 속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빙하 퇴적지형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어려운 표현이 있네요. 후퇴하는 빙하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세계지리 문제 풀다가 빙하가 후퇴한다라는 표현을 봤을 경우에는 이거는 빙하가 녹아서 뒤로 후퇴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로 물러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퇴하는 빙하라는 뜻은 빙하가 녹는다 라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오늘 이 공부하게 될 빙하 퇴적지형을 선생님이 크게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게 될 오늘 빙하 퇴적지형은요. 빙하 퇴적지형은 크게 빙하가 직접 퇴적한 빙하의 직접 퇴적지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빙하의 간접 퇴적으로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빙하의 직접 퇴적은 말 그대로 빙하가 직접 운반에다가 퇴적해 놓는다, 쌓아 놓는다 라는 지형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빙하의 간접 퇴적은 말 그대로 빙하가 직접 퇴적한 것이 아니라 빙하 녹은 물인 융빙수 라는 것이 퇴적해 놓은 거를 빙하의 간접 퇴적이다 라고 우리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대한 고체 덩어리인 빙하가 직접 퇴적한 것과 빙하 녹은 물인 융빙수가 퇴적한 지형으로 우리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볼 거고요. 우리가 전부 다 공부하고 나서 각각 분류를 한번 해보고 각각 어떤 특징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두 가지 잘 기억해 보시고요. 우리 첫 번째 지형인 빙력토 평원이라고 불리는 지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빙력토 평원은 말 그대로 빙하가 퇴적해서 갖다 놓은 물건들로 쌓아놓은 평원이다. 넓은 평지다 라는 뜻입니다. 자, 빙하에 의해 운반된 자갈이나 모래 등이 쌓여있는 평원이라는 뜻인데요. 이 빙력토 평원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이 빙하라는 거는 엄청나게 커다란 얼음이었죠, 여러분. 고체 덩어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빙하가 움직일 때는 정말 움직이고 쌓아놓을 때는 뒤죽박죽으로 자갈이나 모래 같은 것들을 갖다 놓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자, 어제 봤던 영상인데 우리 이 영상 보면서 빙하가 어떻게 주변에다 물건들을 쌓아놓는지 한 번만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봤던 영상입니다. 어제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봤던 영상이죠,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빙하가 움직이면서 빙하가 이동하고 있죠. 이렇게 빙하가 침식을 할 때 이런 돌덩어리들이나 아니면 조그만한 자갈 같은 것들을 빙하가 뭔가 규칙적으로 갖다가 쌓아놓는 게 아니라 이런 지금 모양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그냥 막 뒤죽박죽으로 쌓아놓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냥 이런 것들이 빙력토 평원에 마구잡이로 섞여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빙하가 어떻게 퇴적하는지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여러분? 마치 포크레인 알죠, 여러분? 굴삭기. 커다란 포크레인이 훑고 지나간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자갈이나 모래들이 규칙적으로 쌓여있는 게 아니라 뒤섞여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규칙성 없이 막 뒤섞여 있는 것이 이러한 빙력토 평원의 특징이에요. 한마디로 진짜 여기 이 그림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빙하가 녹고 나서 빙하가 쌓아놓은 물질들로 구성된 평원이다, 평지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지형으로 한번 우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드럼린이라고 써져 있네요. 이름이 조금 특이하죠, 여러분? 자, 이 드럼린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생긴 지형들 보이나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지형들이 바로 드럼린인데요. 이 드럼린이라는 것은 빙하 운반 물질들이 암석 위로 들려서 이동하면서 이 암석 위에다가 물건들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새가 마치 숟가락을 엎어놓은 모양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보통은 숟가락 모양에다가 많이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시피 이렇게 암석 위에 빙하가 지나가고 있는데 커다란 이런 암석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암석 위에다가 빙하가 그냥 이런 식으로 물건들을 쌓아놓은 것을 우리는 드럼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드럼린 같은 경우는 워낙에 모양이 특이하다 보니까는 자주 물어볼 수 있는 지형이고 여러분들이 숟가락 모양이다. 이 키워드 위주로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숟가락 모양이다. 빙하 퇴적 지형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절대 어렵게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지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드럼린 지형까지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 다음으로는 모레인이라고 불리는 지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빙하 퇴적 지형에서 중요한 지형을 꼽으라고 하면 이 모레인을 꼽아보고 싶어요. 자, 이 모레인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빙력토 평원에서 말단부 마지막 부분에 빙하가 쌓아놓은 물질들을 의미합니다. 빙력토 평원의 말단부에 빙하가 운반되어 온 물질들을 이렇게 쌓아놓아서 형성이 된 지형인데요. 선생님이 이 모레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과 함께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빙하가 어떻게 퇴적시켜놨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레인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긴 파키스탄의 카라코람 산맥에 있는 거대한 발토로 빙하의 끝자락이다. 자, 방금 봤던 부분이 바로 빙력토 평원입니다, 여러분. 길이 70km, 폭 5km로 지상에서 가장 큰 산악빙하다. 이 얼음 계곡은 워낙 넓어서 우주 공간에서도 또렷이 보일 정도다. 자, 여러분, 영상 속에서 등장했던 부분 중에 우리 지금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대한 자,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 방금 앞에서 나왔던 이 평지 부분이 바로 빙력토 평원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빙력토 평원의 마지막 부분, 빙하가 이동해왔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식으로 온갖 퇴적물들이 쌓여있는 부분을 우리는 모레인이라고 부르고요. 이 모레인 같은 경우는 빙하가 어디까지 이동해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이다 보니까는 굉장히 지리적으로 그리고 뭔가 지질학적으로도 중요한 지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모레인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빙력토 평원 마지막 부분에 쌓여있는 지형을 의미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커라는 지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빙력토 평원이라든지 드럼린이라든지 아니면 모레인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아까 구분했던 것에 따르면은 빙하가 직접 퇴적해 놓은 지형인데 이 에스커는 위에 있는 세 가지와는 다르게 빙하가 간접적으로 퇴적해 놓은 지형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빙하 밑에 흐르던 자, 키워드 나왔네요. 흐르던 빙하 녹은 물. 자, 이거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여러분? 바로 융빙수가 얼음 터널 바닥에 제방 모양으로, 제방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했네요. 제방 모양으로 쌓아서 형성된 지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제방이라는 뜻은 여러분들 뚝 알죠? 뚝 이렇게 솟아있는 뚝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빙하 녹은 물인 융빙수가 얼음바닥 밑에다가 뚝 모양으로 지형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옆에 있는 이 그림 보면은 지금 이렇게 뱀처럼 지금 솟아있는 느낌이 잘 나진 않긴 하지만 이게 지금 솟아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뱀처럼 솟아있는 제방 모양으로 뚝 모양으로 볼록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 지형이 바로 에스커라는 지형입니다. 자, 이 에스커는 빙하 녹은 물인 융빙수 하천에 의해서 빙하 녹은물이라는 한자어 뜻이죠. 빙하 녹은물에 의해서 퇴적되어 온 퇴적물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지형이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특징 그 다음에 나오죠. 이 지형 같은 경우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바로 분급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했는데 이 분급이 굉장히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자, 분급이라는 뜻을 먼저 한번 우리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분급은 빙하 지형에서 잘 물어볼 수 있는 단어니까 여러분들 좀 정리합시다. 자, 분급이라는 거는 물질이 퇴적될 때, 물질이 쌓일 때, 퇴적될 때 입자의 크기,
입자의 크기에 따라 나누어지는 현상. 자, 말이 좀 어렵죠? 이거를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은 돌멩이가 크기별로 퇴적되는 걸 의미해요. 크기별로 돌멩이가 퇴적되는 것을 우리는 분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 분급이 좋다라고 할 때는 작은 것은 작은 것들끼리, 큰 것은 큰 것들끼리 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분급이 좋다라고 표현하고요. 분급이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런 규칙 없이 돌멩이가 뭐 크기나 이런 거 상관없이 막 뒤섞여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자, 왜 이러한 에스커 같은 경우는 분급이 좋냐 하면요, 바로 물이 퇴적했기 때문에 분급이 굉장히 좋은 게 특징입니다. 보통 흐르는 물이 퇴적할 경우에는 큰 것은 큰 것끼리, 가벼운 것은 가벼운 것끼리, 작은 것은 작은 것끼리 이렇게 쌓이는 게 특징이에요. 선생님이 이거 앞에서도 건조지형 공부할 때 한번 언급했던 내용이거든요. 자, 보통 물이 쌓아놓는 퇴적지형 같은 경우는 분급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면서 에스커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에스커가 실제 영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믹스가 얼음 녹음물은 빙을 움직이게 하고, 이 과정에서 땅표면을 신축시켜 물에 찬 고운 입자의 흙을 만들어낸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흐르고 있는 물 있죠? 이게 바로 융빙수 하천이고요. 지금 이 학자가 고운 입자들로 뭔가 잘게 부서진 것들이 있다고 했죠. 자, 이렇게 융빙수 하천이 흐르면서 크기가 작은 것들은 작은 것끼리 모아놓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아까 우리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앞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툭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지형을 만드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빙하 퇴적 지형까지 4가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여러분. 자,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빙하가 직접 퇴적한 지형과 빙하가 간접적으로 퇴적한 지형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우리 빙하 지형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빙하가 직접 퇴적한 지형 같은 경우는 우리 첫 번째로 빙력토 평원에 대해서 공부했죠. 자, 이 빙력토 평원이라는 것은 빙하가 퇴적해온 자갈이나 모래 같은 것들이 막 뒤섞여 있는 평원이라고 했습니다. 평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공부했던 거는 바로 모레인이라고 부르는 지형이었는데요. 이 모레인은 빙력토 평원의 말단부에 형성이 되는 지형이라고 했고, 빙하가 어디까지 이동해 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형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중요한 지형 중에 하나라고 선생님이 언급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드럼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드럼린이라는 지형은 빙하가 이동을 하면서 암석을 만나 그 암석 위에다가 퇴적물들을 퇴적해 놓은 지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빙하가 직접 퇴적한 지형들 3가지를 확인해 봤는데요. 이 3가지의 공통점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3가지의 공통점이자 빙하가 직접 쌓아놓은 물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 마지막에 확인했던 분급, 돌멩이들이 크기끼리 모이는 이 분급이라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게, 나쁜 것이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뭐 작건 크건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알맹이 크기가 작건 크건 무시하고 그냥 이것들이 막 뒤섞여 있는 것이 빙력토 평원이나 드럼린이나 뭐 모레인의 특징이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나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빙하가 간접적으로 퇴적한 것, 즉 융빙수 하천에 의해서 퇴적이 된 지형은 우리가 에스커 확인했습니다. 이 에스커는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단어들이 융빙수 하천이라든지 또는 융빙수라는 단어, 그리고 또 제방 모양이다, 뚝 모양이다 이런 단어, 그리고 특징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 바로 분급이 굉장히 좋다. 왜냐하면 하천, 즉 녹은 물, 빙하 녹은 물이 퇴적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분급이 좋다. 여기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두고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빙하 퇴적 지형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누누이 말하지만 지형은 절대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는 처음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낯선 것 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계속 정리해주고 있는 키워드 위주로만 정리하고 있으면 절대 지형은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만년필 교재 41페이지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41페이지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주빙하 지형입니다. 우리가 현재 냉한대 아주 추운 기후들인 냉한대 기후지역에서 등장하는 지형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공부했던 내용은 바로 빙하 지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공부하게 될 내용은요. 바로 주빙하 지형인데요. 자, 빙하 지형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가 어디에서 등장한다고 했었죠, 여러분? 빙하 지형은 주로 현재 빙하로 덮여 있거나 혹은 과거 빙기 시기에 빙하로 덮여 있던 지역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지형이다라고 공부했습니다. 자, 반면에 이 주빙하 지형이라는 거는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자, 이름에서도 오다시피 주자 바로 주변, 빙하 주변에서 나타나는 지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일반화해서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공부할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분포입니다. 분포. 이러한 주빙하 지형이 주로 어디에 분포하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죠. 자, 분포. 이러한 주빙하 지형은요. 지표면에 동결과 융해가 반복되는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동결이 무슨 뜻이었죠? 그렇죠. 얼어붙는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융해는요, 녹는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동결과 융해라는 거, 우리 키워드로 등장했던 기후가 어떤 기후였을까요? 바로 이티기후. 툰드라 기후의 키워드로서 우리가 기억해뒀던 단어이죠. 동결과 융해. 툰드라 기후 같은 경우는 최한월 평균 기온이 영하 3도 미만이면서 최난월 평균 기온이 0도에서 10도 사이다 보니까는 동결과 융해가 반복된다라고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할 주빙하 지형은 이러한 툰드라 기후와 나타나는 지역이 일치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디에서 발생을 하냐면 툰드라 기후가 나타나는 빙하 주변 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해발 고도가 높아서 툰드라 기후가 발생하는 일부 고산 지역에서도 이러한 주빙하 지형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툰드라라는 기후와 주빙하 지형을 함께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 동결, 융해라는 키워드와 함께 잘 기억해 두시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개념은요. 바로 영구동토층과 활동층입니다. 앞에서 엄청나게 많이 공부했죠, 여러분. 영구동토층, 활동층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습니다. 이거를 아울러서 우리 툰드라 공부할 때 툰드라토라고 공부했습니다. 툰드라토의 특징 우리 지난 시간에도 정리했죠, 여러분. 먼저 1년 내내 녹지 않고 얼어있는 층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영원히 영구 얼어있는 동토 층 영구 동토층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반면에 여름에 영상으로 기온이 올라왔을 때 일시적으로 녹는 층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렇죠. 녹아서 움직인다. 녹아서 활동한다. 활동층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구 동토층과 활동층 특징 잘 기억해 두라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부터 계속 강조했었죠. 자, 그럼 영구 동토층, 활동층과 관련된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료 같은 경우는 이러한 영구 동토층과 활동층이 나타나는 지역을 한번 지도로 표시해 본 건데요. 여기 지금 좀 어려운 말이 나와 있죠. 연속대, 단속대, 분산대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의 각각의 뜻은 중요하지 않고요. 주로 어디에서 나타나는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북극해를 중심으로 툰드라가 나타나는 지역에서 이티기후 나타나는 지역에서 영구 동토층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독특하게 시베리아, 바로 러시아 부분과 캐나다 부분에서는 일부 냉대기후에서도 이러한 영구 동토층이나 활동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툰드라 기후에서 냉대 기후까지 이러한 토양이 발달해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옆에 있는 두 번째 그림으로 한번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정말 잘 출제되는 그림인데요. 얼핏 봤을 때는 이게 조금 어려워 보일 수는 있는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자세히 보면 여기 지금 활동층, 영구 동토층이라고 써져 있죠. 그리고 이렇게 세로축은 지면으로부터의 깊이입니다. 그래서 영구 동토층이 활동층보다 밑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그림 그릴 때 단면으로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렸었습니다. 위에 윗부분에 이렇게 있는 층이 여름에 녹는 활동층이다 라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표현했었고요. 그 밑에 있는 층이 바로 영구 동토층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그림 그냥 그대로
여기다 숫자만 써놓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두 번째 단어는요. 바로 연중 최고 온도라고 써져 있는 것과 연중 최저 온도라고 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일단 영구 동토층부터 봐볼게요. 자, 영구 동토층의 연중 최고 기온을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 진한색, 잘 안 보이네. 노란색으로 할게요. 여기 진한색 보이죠, 여러분? 최고 온도, 가장 높았을 때의 온도도 0도보다 밑에 있죠. 자, 그리고 최저 온도는 볼 것도 없어요. 당연히 밑에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영구 동토층은 1년에 그 어떤 달도 최고로 온도가 높던 최저로 온도가 높던 그 어떤 달도 영상으로 온도가 올라오는 적이 없다. 즉 1년 내내 얼어있는 층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숫자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활동층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활동층은 빨간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활동층을 보면 최고 온도, 진한 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활동층 부분이 여기 지금 회색으로 음영 처리해 놓은 부분이거든요. 여기 자세히 보면은 최고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반면에 최저 온도는 마이너스로 떨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타나냐 하면 바로 활동층은 여름철에 온도가 좀 올라가는 최나노래 영상으로 기온이 올라오기 때문에 녹는 시기가 발견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그림 같은 경우,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각각의 뭐 이유를 물어본다라기보다는 주로 영구 동토층 부분을 뭐 가려놓고 기억이라고 해놓거나 활동층을 니은으로 해놓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층에 대한 특징을 물어보지 여러분들한테 이 그림을 가지고 뭐 해석을 어렵게 요구하는 문제는 출제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구 동토층과 활동층의 특징 위주로 이 그림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해서 이 영구 동토층과 활동층에 대한 특징을 굉장히 많이 살펴봤는데요. 정말 중요해요. 특히 주빙하 지형에서 이 영구 동토층과 활동층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돼 있어야지 그 밑에 나와 있는 다른 지형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여러분들 잘 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밑으로 내려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지형은 바로 구조토입니다. 구조토도 마찬가지로 되게 특이한 모양새가 나타나기 때문에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조토를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구조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구조라는 뜻이 조금 다양하게 쓰이잖아요. 뭐 첫 번째로는 저 도와주세요 할 때 구조를 요청하다 할 때 구조일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틀, 어떤 패턴 이런 것들 보고도 우리는 구조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사회 구조 이럴 때도 구조라는 단어를 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조라는 거는 패턴이에요. 패턴, 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패턴을 가진 토, 땅, 흙 이런 소리란 뜻입니다. 어떻게 했길래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한번 빈칸을 먼저 채우고 이 구조토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양이 동결과 얼어붙는 것과 융해, 녹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지표면에서 물질의 분급이 발생해 형성된 다각형의 지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분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확인했죠. 분급이 뭐였죠, 여러분? 돌멩이나 물질이 크기별로 모여있는 거를 보고 우리는 분급이다 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분급이다. 자, 그런데 어떻게 동결융해가 발생했길래 이렇게 작은 것은 작은 것끼리 모이고 큰 것은 큰 것끼리 모이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밑에 있는 활동층의 동결과 융해에 대해서 써놓은 설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동층은 동결과 융해를 반복하는데 동결 얼 때는 이 자갈물이나 퇴적물이 지표면에서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융해, 녹을 때는 중력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써져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 좀 어려운데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 얘가 얼 때는 이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얼면은 얘네를 안에 들어있던 활동층 안에 들어있던 얼음 덩어들이 얼면서 얘네를 위로 막 밀어내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얘가 다시 녹을 때는 그냥 중력 방향으로 뚝 하고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중력 방향으로 뚝 하고 떨어진다. 좀 말이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활동층에서 이게 활동층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올라갔던 애가 그냥 이렇게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자, 이걸 잘 기억하면서 우리 활동층에서 구조토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구조토 같은 경우는 약간 만들어지는 과정이 좀 어려울 수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구조토의 형성 과정을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잘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이러한 구조토가 만들어지는 장소입니다. 구조토는 활동층에서 만들어지는 토양이에요, 여러분. 활동층. 영구 동토층이 아니라 활동층 안에서 발생하는 토양이니까 활동층 안에 동결 융해 작용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지형이니까 여러분들 이 점을 잊지 마시고 한번 형성 과정 보셨으면 좋겠어요. 의외로 이 활동층에서 만들어지냐 영구 동토층에서 만들어지냐 가지고도 되게 뭔가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거나 헷갈리게 나올 때는 그런 거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활동층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 잘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그림 한 컷 한 컷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툰드라 기후에 있는 활동층과 영구 동토층을 그려놨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크게 표시한 거는 자갈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작은 거는 얼음 결정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세요. 얘는 얼음 결정입니다. 그리고 점 찍어져 있는 것들은 모래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이러한 활동층에 있는 자갈이나 모래나 얼음 결정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여름이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름이 되면 이 얼음 결정들이 어떻게 될까요? 녹겠죠, 여러분. 얼음이 녹습니다. 자, 얼음이 녹으면 활동층 자체에 물이 좀 많아지겠죠, 여러분. 자, 그러다 보면은 활동층 자체가 어머, 왜 이렇게 움직이니? 팽창됩니다. 팽창된다라는 말 선생님이 이전에 우리 건조기후에서 기계적 풍화작용 공부하면서 팽창이란 단어 뜻 얘기했죠? 여름철에는 뜨거워지다 보니까 얘네가 마치 우리가 여름에 밖에 나가면 해벌레 하고 퍼지듯이 해벌레 하고 퍼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고 퍼져 있는 상태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죠? 자, 그런데 겨울이 되면 다시 얼어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녹았었던 얼음 결정들이 다시 꽁꽁 얼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활동층 자체에서 수축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겨울철이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수축을 하고 녹아있던 얼음 결정들이 다시 얼다 보니까는 이 커다란 돌덩어리들을 위로 밀어버립니다. 얘네를 자꾸 위로 밀어요. 아까 윗방향, 수직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랬죠? 얘네를 자꾸 이렇게 밉니다. 자, 그래서 옆에 있는 그림처럼 얼음 결정들이 자꾸만 돌멩이들을 위로 밀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 밀어서 자갈들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간 자갈들은 중력 방향으로 쓰러져서 이렇게 옆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커다란 돌멩이들이 이렇게 가장자리 부분에 모여있게 되는 형태를 띠게 되는 거예요. 구조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조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조금 축소할게요. 자, 겨울철과 여름철에 발생하는 팽창과 수축에 의해서 활동층 안에 있던 자갈들이 위로 올라와서 형성된 지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얼음 결정과 자갈이 있죠, 여러분. 자, 얼음 결정들이 여기서는 이제 겨울철 동결을 하면서 얼어붙으면서 이러한 자갈들을 위로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수축을 하면서 얘네를 위로 올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있을 공간도 없으니까 이 자갈들을 자꾸만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간 자갈들, 위로 간 자갈들이 대굴대굴 하고 옆으로 떨어져서 지금 이 모양과 같은 구조토가 완성이 되는 게 특징입니다. 지금 보시면 가장자리 부분에는 굉장히 큰 돌멩이들이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반면에 안쪽에는 딱 봐도 굉장히 작은 흙이나 모래들이 모여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그림도 마찬가지죠. 가장자리 가생의 부분에 굉장히 큼직큼직한 자갈들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약간 이거를 항공사진을 보면 조금 멋있긴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돌멩이들이 막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패턴을 띠고 있어서. 근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약간 황공포증 일으키는 사진 같아가지고 나의 약간 정신건강을 위해 이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궁금한 친구들은 인터넷에 구조토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진짜 황공포증 일으킬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구조토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친구들은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구조토가 만들어지는데 이 가운데 부분이 굉장히 질펀한 게 특징이에요. 왜 질펀하냐면 여기 이 부분은 모래나 자갈이나 굉장히 작은 친구들만 모여있다 보니까 여기를 밟으면은 약간 축축, 질펀 이런 느낌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양새,
되게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패턴을 가진 지형이라고 해서 패턴을 가진 흙, 땅이란 뜻에서 우리가 이것을 구조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여러분? 구조토는 동결과, 토양의 동결과 융해가 반복돼서 만들어진 분급이 발생한 다각형의 지형이다 라고 여러분들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한번 습지 한번 가볼게요. 자, 습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정말 너무 쉬워요, 여러분. 실제로 영구 동토층이나 활동층이 있는 주빙하 지형에 가면은 지금 이 선생님이 까만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이 그림과 같은 습지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 습지가 많냐면 여름에 활동층이 녹으니까요. 여름철에 활동층이 녹다 보니까 얼음이 녹으면서 지표면에 습지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왜 또 습지가 많냐 하면 우리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말했다시피 이 주빙하 지역, 툰드라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토양이 활동층 부분과 영구 동토층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 활동층 부분에 물이 찼을 때 얘가 밑으로 잘 빠진다고 했나요? 밑으로 잘 안 빠진다고 했습니다. 밑으로 잘 못 빠지는 이유는 이 영구 동토층 부분이 마치 4차원의 벽 역할을 해준다 그랬죠? 물이 아래로 못 빠져나가게 하는 약간 벽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는 물이 못 빠져서 얘네가 계속 고여있어서 습지가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툰드라 지역에서 나타나는 토양의 특징 하나만 더 정리하면 되겠죠. 이 지역 같은 경우 툰드라토 같은 경우는 특징 중에 하나가 영구 동토층과 활동층이 나타나는데 영구 동토층이 있기 때문에 배수가 엄청나게 불량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수가 불량한 툰드라토의 특징까지도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내용 어렵지 않죠, 여러분? 물이 밑으로 못 빠지니까 습지가 많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이어서 솔리플럭션이라고 불리는 지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플럭션이라는 거는 여름철에 녹은 활동층이 경사면을 따라서 흘러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그림을 봐보면은 지금 활동층이라고 써져 있는 위에 있는 부분이 지금 경사 방향, 약간 경사져 있죠?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영구 동토층이 굉장히 꽁꽁 얼어있는 상태다 보니까 배수가 불량해서 이 활동층이 녹는 과정에서 물을 많이 머금게 되고 이 물을 많이 머금다 보면은 너무 무거워져요. 자, 무거워지다 보니까 무게를 못 이기고 얘네가 경사면에서 미끄러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미끄러질 때 옆에 있는 이 그림처럼 흙이 해벌레 하고 이렇게 모양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특징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솔리플럭션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정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다 보니까 형성 과정이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키워드 중심으로 형성 과정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 활동층에다가 집을 지표면에 딱 지어서 붙으면 특히 경사면에서 이렇게 지어놓으면은 이 솔리플럭션 현상 때문에 집이 이동하겠죠. 내가 학교를 갔다 왔는데 우리 집이 사라져 있네?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지면에서 집을 띄워가지고 영구 동토층에다가 이렇게 기둥을 깊게 세워서 만드는 집들이 많다고 했죠. 지표면에서 띄어진 집들이 많다고 했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기억해두고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솔리플럭션까지 확인을 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지금 현재 되게 중요한 환경 문제 중에 하나인 지구온난화 부분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 영구 동토층 같은 경우는 녹아서는 녹지 않는 층인데 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얘가 자꾸 녹고 얘가 자꾸 녹다 보니까는 지형 변화도 많이 생기고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형 하나하나 특히 영구동토층과 활동층 위주로 특징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냉한대 기후지역까지 해서 기후와 관련된 지형들도 모두 다 끝을 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세계의 대지형 시작으로 이거 우리가 공부했던 건조지형이나 냉한대 지형 말고 이제 나타나는 지형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냉한대 기후지역에 나타나는 지형을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부분 공부할 때
겨울왕국 이미지 잘 생각하면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겨울왕국 주인공인 엘사를 한번 모시고 와봤으니까 여러분들 겨울왕국 이미지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냉한대 기후지역 총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냉한대 기후지역에서 공부했던 지형 크게 두 가지로 어떻게 공부한다 그랬죠? 바로 빙하 지형 공부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살펴봤던 주빙하 지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계셔야 된다고 선생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빙하 지형 그리고 주빙하 지형 마지막으로 한번 한 장에 정리를 해보면서 총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포 지역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빙하 지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빙하 지형 어디서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렇죠. 분포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빙하로 덮여있는 지역에서 나타난다고 했죠. 현재 빙하로 덮인 지역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현재 빙하로 덮인 지역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남극이었죠. 남극은 우리가 영상으로도 많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린란드 지역에서도 우리가 빙하로 덮여있는 거 확인할 수 있었죠? 주로 이들 지역의 기후는 영구 빙설 기후였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빙하로 덮여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과거 빙기 시기에 빙하로 덮여있던 지역에도 우리가 빙하 지형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공부했었죠? 빙하로 덮인 지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가 있었죠? 이거는 조금 기억해두고 있으면 좋다고 했었습니다. 바로 북아메리카의 북부 지역, 캐나다 위쪽 부분, 북아메리카 북부. 또 어디 있었죠, 여러분? 그렇죠, 스칸디나비아 반도.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두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과거 빙기로 덮여있는 지역 공부하면서 빙기 내용 확인하면서 꼭 빙기와 간빙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총정리하셔야 된다고 선생님이 내용 정리했었습니다. 한번 다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빠르게 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먼저 빙기 시기와 간빙기. 간빙기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호빙기라고도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자, 먼저 빙기 시기의 기후는 특징이 어땠어요, 여러분? 그렇죠. 한랭 엄청나게 지금보다 훨씬 춥고 건조한 것이 특징이라고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수면이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여러분? 그렇죠. 해수면이 얼어붙어서 하강한다고 했었습니다. 반면에 간빙기 또는 후빙기 시기에는 기후가 빙기 시기보다 온난한 것이 특징이고 따뜻하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온다 그랬죠. 수변에서 해수면이 다시 상승한다고 했었습니다. 이러한 빙기와 간빙기 시기 잘 기억하시면서 특히 여러분들은 이 해수면 위주로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포 지역 잘 정리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인 빙하 지형을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침식 지형과 퇴적 지형으로 나눠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잘들 기억하고 계시죠? 침식과 퇴적으로 나눠서 우리가 빙하 지형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먼저 침식 지형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우리 뭐 공부했죠? 바로 빙식곡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빙식곡 다른 말로는 U자곡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빙하가 지나가면서 깎아놓은 U자 모양의 계곡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해수면 상승으로 어느 시기에 해수면 상승합니까? 바로 후빙기, 간빙기 시기에 해수면이 상승을 하면은 해수면이 상승하면 만들어지는 지형이 뭐였죠, 여러분? 바로 피오르드였습니다. 피오르드 잘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피오르드 특징 몇 가지만 정리해볼게요. 일단 피오르드 같은 경우는 수심이 어마어마하게 깊다고 했습니다. 수심이 깊은 것이 특징이고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했죠? 바로 노르웨이라든지 몇 가지만 적을게요. 그린란드라든지 또 어디서 나타났죠? 칠레 남부라든지 한 군데만 더 쓰자, 얘들아. 어디? 바로 뉴질랜드 남섬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이거 위치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어떤 침식지형 공부했을까요, 여러분? 바로 건곡 공부했습니다. 건곡 어떻게 생겼다 그랬죠? 미용실에 가면 있는 굉장히 불편한 등받이 낮은 의자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했죠. 이 건곡이 사방에서 확장이 되면 뭐다? 홀은이 된다고 했습니다. 홀은 어떻게 생겼죠? 굉장히 뾰족하게 생겼다. 여기서도 공곡, 저기서도 공곡, 여기서도 공곡, 저기서도 공곡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엄청나게 뾰족한 봉우리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 봉우리의 이름은 바로 홀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뭐 공부했죠? 현수막, 바로 걸려있는
형곡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마지막으로 빙하호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참고로 빙하호 같은 경우는 미국과 캐나다 경계에 있는 5대5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여러분. 자, 침식지형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어서 퇴적지형 한번 정리해볼게요. 선생님이 퇴적지형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했었습니다. 먼저 빙하가 직접 퇴적한, 빙하의 직접 퇴적에 의한 지형들에 대해서 공부했었고요. 그리고 빙하가 간접적으로 퇴적한, 빙하의 간접 퇴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형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빙하 간접 퇴적 같은 경우는 누구에 의한 퇴적이었죠? 바로 융빙수 하천에 의한 퇴적이었습니다. 융빙수라는 거는 빙하 녹음물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각각의 특징이 빙하가 직접 퇴적한 경우는 알맹이가 크기별로 모이는 분급이 매우 구리다, 안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큰 건 큰 것끼리 모여있지 않고 작은 건 작은 끼리 모여있지 않고 이것들이 규칙성 없이 마구잡이로 막 섞여 있었다 그랬었죠. 분급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융빙수 하천에 의해서 퇴적이 된 지형 같은 경우는 분급이 굉장히 좋은 것이 특징이라고 했었습니다. 이 내용 잘 기억하면서 각각 어떤 지형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빙하가 직접 퇴적한 지형에는 빙력토 평원이 있었죠. 자, 이러한 빙력토 평원에서 말단부에는 뭐가 형성된다 그랬죠, 여러분? 그렇죠. 모레인이라는 지형이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주로 빙력토 평원의 말단 부분에 만들어지는 지형이라 그랬죠. 그리고 빙하가 움직이면서 암석을 만나 그 암석 위에다가 퇴적해서 만든 지형은 우리가 드럼린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참고로 이 드럼린의 키워드는 숟가락 모양이라고 했던 거 모두 잘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빙하 지형, 빙하가 간접 퇴적해서 만든 것, 즉 융빙수 하천이 만들어서 분급 굉장히 좋았던 거 바로 에스커라는 지형이었습니다. 이 에스커의 키워드는 제방 모양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빙하 지형을 한번 총정리해 봤고요. 이번에는 자, 빙하 지형 총정리한 내용은 여러분들 정말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주빙하 지형을 한번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빙하 지형은 주로 어디에서 분포하는 지형이었죠, 여러분? 분포부터 살펴볼게요. 바로 이 T기후, 툰드라 기후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빙하 주변 지역이라고 했죠. 대표적인 지역이 뭐 빙하 주변 지역, 방금 썼던 지역에 대해서 쓰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산 지역, 툰드라 기후가 나타나는 일부 고산 지역에서도 이러한 주빙하 지형이 나타난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툰드라 기후에서 꼭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알고 있어야 할 특징은 뭐였죠,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동결, 얼어붙고 융해, 녹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특징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결, 융해에 의해서 나타나는 지형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영구 동토층과 영구 동토층은 녹지 않는 층이었죠? 그리고 여름이면 녹는 활동층 여러분들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우리 공부했던 거 패턴이 있는 땅 구조토에 대해서도 확인했습니다. 구조토 키워드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분급이 좋다, 또 다각형 모양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구조토는 활동층에서 만들어지는, 활동층의 동결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토양이다라는 거, 지형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뭐가 있었죠? 바로 습지가 많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솔리플럭션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빙하 지형에서는 총 4가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4가지 특징 모두 다 이 영구 동토층과 활동층의 특징 때문에 발생하는 거였죠, 여러분. 이거 특징은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빙하 지형까지 복습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건조 지형부터 시작해서 냉한대 기후 지역에서 나타나는 빙하 지형과 주빙하 지형이 기후와 관련된 지형들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여러분들이 기후 특징과 관련해서 꼭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특히 영구 빙설 기후의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툰드라 기후의 동결 융해가 반복되는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정리하셔서 복습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